태식아! 태식아! 서울역 대합실에서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가방도 돈도 친구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건 주머니 속 1,000원 한 장. 그리고 배고픔 뿐이었습니다. 사흘을 굶고 거리를 헤매다 작은 김밥집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남는 김밥 한 줄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 한 줄의 김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버려진 소년이 가족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을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태식아. 박준호의 목소리가 서울역 대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아까까지 앉아있던 벤치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방도 오태식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죠.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니,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식이 화장실에라도 간 걸 거라고, 담배를 사러 잠깐 자리를 비운 거라고 믿고 싶었죠. 태식아, 어디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곧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흘러나왔죠.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2번, 3번. 결과는 똑같았어요. 준호는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태식아, 어디야? 장난치지 마.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서울역엔 준호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표정의 사람들이 넘쳐났으니까요.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쉽게 믿었던 것 같았어요. 21살 박준호는 오늘 서울에 처음 왔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왔죠.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요. 그 가방 안엔 준호의 전 재산이 들어있었습니다. 320만 원. 지난 몇 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중학교를 중퇴한 뒤부터 준호는 온갖 일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 편의점 야간 알바, 공사장 잡부, 식당 설거지.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허리는 늘 아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이 피땀이었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고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참았어요. 오직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우리 가게 하나 하자. 준호는 할머니와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할머니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고 준호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꿈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폐지를 줍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골든타임을 놓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은 준호와 동네 이웃 몇 명이 전부였어요. 준호는 3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했죠. 안 그러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오태식을 만났습니다. 태식도 준호처럼 혼자였어요.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랐고 20살이 되자마자 나왔다고 했죠. 둘은 같은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태식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혼자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일이 끝나면 함께 밥을 먹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했어요. 태식은 준호에게 형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술도 마셨죠.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서울 가자. 서울? 응. 여기선 아무리 일해도 답이 없어. 서울 가면 기회가 많대. 일자리도 많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어.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곳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태식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나 먼저 올라가서 자리 잡을게. 일자리도 알아보고 집도 구해놓을게. 그러면 내가 올라와. 우리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이 작은 도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태식이라는 믿을 사람이 있으니 서울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태식이 먼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호를 데리러 내려온 거였어요. 준호야, 기차 타자. 내가 표 끊었어. 태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태식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진짜 좋더라. 사람도 많고 뭐든지 다 있어. 일자리도 이미 알아봤어. 우리 둘 다 일할 수 있대. 정말?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준호는 안심했습니다. 태식을 믿었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준호는 처음 보는 서울의 풍경에 조금 긴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가자. 태식이 벤치를 가리켰어요.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발밑에 낡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무거웠거든요. 가방 안엔 옷가지 몇 벌과 통장, 카드, 신분증, 그리고 현금 3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태식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태식이 말했습니다. 야, 가방은 두고 가. 무거운데 뭐하러 들고 가? 내가 여기 있을게. 그래도 걱정 마. 나 여기 안 움직일게. 빨리 다녀와.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얼굴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1년 동안 함께한 사람인데 뭘 그렇게 의심하나 싶었습니다. 그래, 금방 올게. 준호는 가방을 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는 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어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생각하니 기대가 됐습니다. 복도를 걸어 대합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태식도 가방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준호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역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편의점, 매표소, 대합실 구석구석, 플랫폼까지. 태식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어요. 준호는 다시 처음 앉았던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기차표를 끊고 남은 돈이었죠. 준호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야, 그냥 두고 가. 내가 여기 있을게. 태식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도요. 준호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왜 그때 가방을 들고 갔어야 했는데 왜 태식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대합실엔 노숙자 몇 명과 준호만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준호는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요. 차가운 플라스틱이 뼈를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골았고 누군가는 신음하듯 잠꼬대를 했어요. 준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죠. 왜 또 이렇게 됐을까? 준호의 인생은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믿으면 버려졌어요. 엄마는 준호가 8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의 알코올 중독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엄마는 준호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떠났습니다. 엄마, 나도 데려가. 준호는 울며 매달렸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엄마 혼자도 살기 힘들어. 그게 엄마가 준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빠는 얼마 못 가 증발했습니다. 술값을 못 갚아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준호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셨지만 준호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준호야, 힘들어도 참아라. 우리 나중에 잘 살 거야.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도 떠나셨습니다. 폐지를 줍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날 이후 준호는 정말로 혼자가 됐습니다. 그때 태식을 만났어요. 태식도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둘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의지했죠. 하지만 결국 태식도 준호를 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준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태식이 돌아올까봐, 혹시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메신저는 여전히 읽히지 않았고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준호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남은 돈 1,0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물 한 병을 사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또다시 버려졌다는 걸. 이번엔 전 재산과 함께요. 사흘째 되는 날 준호는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어제 물 한 병을 마신 게 전부였으니까요. 입술은 바짝 말랐고 눈앞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누워있는 준호를 지나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들 바빴고 다들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죠. 준호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21살 아직 어린 나이인데 벌써 인생이 끝나버리는 건가요? 준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일단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렸고 상점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은 시끄러웠습니다. 준호가 살던 작은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준호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준호는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곳엔 낡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구멍가게, 철물점, 세탁소, 그리고 작은 김밥집이 보였습니다. 김밥집 앞에서 준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김밥을 싸는 아줌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는 침을 삼켰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먹었더라. 기차를 타기 전이었나요? 그러니까 사흘 전이었습니다. 준호는 김밥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김밥집에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저기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가 고개를 돌렸어요. 응? 뭔데? 혹시 남는 김밥 한 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21살 청년이 김밥 한 줄을 구걸하다니 창피했습니다. 김정희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더러운 신발, 핏기 없는 얼굴. 며칠을 굶은 게 분명해 보였어요. 들어와. 네. 들어오라니까. 추운데 밖에 서 있지 말고. 준호는 얼떨결에 김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가게였어요. 테이블이 4개 있었고 주방 쪽에선 아직도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앉아. 김정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김정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김정희가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오뎅 국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참기름과 참깨 향이 입안 가득 퍼졌죠. 준호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다 먹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오뎅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희는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물티슈 한 장을 건넸어요. 닦아. 죄송합니다. 됐어. 그만 울고.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김정희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진 않았어요. 너 어디서 왔어? 지방에서 왔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희는 담배를 만지작거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 있어?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네. 김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혼자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김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고아였어.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랐지. 가족이 뭔지 몰라. 20살 되자마자 나와서 이것저것 일했어. 식당, 공장, 청소. 닥치는 대로 했지. 김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30살쯤 됐을 때 이 김밥집을 인수했어. 원래 주인이 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대출받아서 샀지. 10년 넘게 여기서 김밥 싸고 살았어. 김정희는 담배를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뭔지 알아. 아무도 기댈 데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자고. 준호는 김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김정희의 얼굴엔 주름이 많았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너 일할래? 네. 배달일. 할 수 있어?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비 오나 눈 오나 나가야 해. 괜찮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여는 많이 못 줘. 하루 5만 원. 밥은 여기서 먹고. 감사합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정희는 손을 저었어요. 됐어, 그만해. 나도 필요해서 쓰는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잘할 자신 있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 같았어요. 뒤에 쪽방 하나 있어. 거기서 자도 돼. 좁고 지저분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 아침 6시까지. 네, 꼭 나오겠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정희는 일어서며 열쇠 하나를 건넸어요. 뒤쪽 문 열쇠야. 씻고 자. 내일 보자. 네.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희는 앞치마를 챙겨 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어요. 준호는 뒤쪽으로 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니 작은 방이 나왔어요. 1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선풍기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준호에겐 천국 같았습니다. 지붕이 있고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서울역 벤치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준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털어서 입었습니다. 6시 정각, 김정희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네. 네. 들어와. 일 가르쳐 줄게. 준호는 김정희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배달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자전거에 김밥을 싣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볐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김정희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 친절했습니다. 밥을 챙겨줬고 쉬라고 말해줬어요. 준호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골목길을 외웠고 손님들의 얼굴을 기억했어요. 배달을 다녀오면 설거지를 했고 청소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준호는 손님들에게 항상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은 준호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아, 새로 온 알바생이구나. 열심히 하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첫 급여를 받았어요. 150만 원. 한 달치 급여였습니다. 준호는 돈을 받고 울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번 돈이 얼마만인가요? 왜 울어? 김정희가 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됐어. 내가 일한 대가야. 준호는 돈의 절반을 저금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으로 옷을 샀어요. 새 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준호는 다시는 버려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남들보다 2배로 일했습니다. 김정희는 준호를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 저랬었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김밥집에서 일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김정희와 함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밥을 싸고 배달을 다니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지붕 아래서 자고 따뜻한 밥을 먹고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김정희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김정희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를 챙겼습니다. 준호가 배달을 다녀오면 따뜻한 차를 내줬고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챙겨줬어요. 준호가 아프면 약을 사다 줬습니다. 사장님, 저 괜찮습니다. 됐어. 그냥 먹어. 김정희는 무뚝뚝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준호는 그런 김정희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준호는 가게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 등에 맨 배낭까지. 순간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태식이, 그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오태식이었어요. 준호야. 태식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요.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태식이 준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준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그냥 안부 묻는 건데. 태식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죠? 내 가방 어디 있어? 가방? 아, 그거. 태식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안. 그날 급한 일이 생겨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전 재산이 들어있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야, 일단 진정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태식이 준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화가 났어요. 진정하라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니까. 미안하면 다야. 내 돈 돌려줘. 태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돈이 없어. 뭐? 다 썼어. 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어서.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언제 갚을 건데?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곧 돈 생기면 바로 갚을게. 태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태식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안 돼. 지금 당장 갚아. 야, 지금 없다니까. 이해 좀 해줘. 이해? 내가 왜 이해를 해야 해?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김밥집 문이 열리며 김정희가 나왔어요.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김정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용히 할게요. 저 사람 누구야? 예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태식이 김정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친구예요. 친구? 김정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준호야, 들어와. 일 마저 해. 네. 준호는 김밥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5분만. 응? 태식의 목소리엔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래. 멀리 가지 마. 준호와 태식은 골목 모퉁이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야, 진짜 미안해.
태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정말 급한 일이 있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일인데? 그게 말하기 좀 그런데. 태식은 망설였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끼고 태식을 쳐다봤어요. 빚이 있었어. 빚, 도박빚. 갚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어. 준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쓴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잖아.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나도 내 생각 많이 했어. 생각만 했어?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잖아.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됐어. 나 가봐야 돼. 야, 잠깐만. 태식이 다시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돈 갚을게. 진짜야. 조금만 시간을 줘. 준호는 태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태식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태식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돼. 왜? 나 진심이야. 너 진심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서울 가면 일자리 있다던 것도 거짓말이었잖아. 태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린 거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진짜 너랑 같이 서울에서 살려고 했어. 하지만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왔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태식이 뒤에서 불렀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김밥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정희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마셔. 감사합니다. 준호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친구가 뭐래? 김정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 돈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래? 네. 서울역에서 가방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가져가 버렸어요.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요. 그렇구나. 김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힘들었겠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지. 그래도 잘 버텼어.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그 친구 잊어. 너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이야. 네. 그리고 여기 있어. 내가 지켜줄게. 김정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정희는 작게 웃고 있었어요. 나도 혼자 살아서 알아.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어. 너는 이제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됐어. 이제 그만 쉬고 일마저 해. 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어요. 그날 밤 준호는 쪽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태식은 준호에게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1년 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준호는 태식을 믿었어요. 하지만 결국 태식도 준호를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의 돈이 필요했고, 준호를 배신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만 생기는 걸까? 준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엄마도 준호를 버렸습니다. 아빠도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태식은 배신했습니다. 준호에게 남은 건 김정희뿐이었어요.
김정희 사장님도 언젠간 나를 떠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사장님은 다를 거야. 준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청소하고 김밥 재료를 준비했어요. 김정희가 도착했을 때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벌써 다 했네? 네. 오늘은 제가 일찍 일어났어요. 고마워. 김정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준호야.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태식일은 잊으려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돈이고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태식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어. 이젠 상관없어. 준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정희와 함께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돈을 모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저금통을 열어봤습니다. 200만 원이 넘게 모여 있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300만 원이 되겠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태식에게 빼앗긴 돈보다 조금 적었지만 이번엔 아무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준호가 직접 번 돈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저금통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만큼은 믿어도 된다는 걸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김밥집의 일이 손에 익었어요. 김밥을 싸는 법도 배웠고 단골 손님들의 주문도 외웠습니다. 배달 경로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을 정도였어요. 김정희는 준호를 점점 더 믿었습니다. 가게 열쇠도 맡겼고 장을 보러 갈 때도 준호에게 가게를 맡겼어요. 준호는 김정희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오늘 저녁 손님 많을 것 같아. 김밥 좀 더 싸야겠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둘은 나란히 서서 김밥을 쌌습니다. 김정희는 빠르고 정확했어요. 준호는 조금 느렸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많이 늘었네. 김정희가 준호의 김밥을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김도 제대로 못 말았잖아. 맞아요.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준호에겐 김정희와 보내는 이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준호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정희가 가게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준호는 김밥을 배달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주방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는 황급히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김정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선 거품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장님, 사장님. 준호는 김정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구급대원은 곧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김정희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김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제발 눈 좀 떠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러지 마. 제발. 5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김정희를 들것에 옮기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뇌졸중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보호자세요? 아니지만.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김정희에겐 준호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같이 오세요. 병원에서 얘기하죠. 준호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김정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준호는 김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괜찮아지세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정희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준호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준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주세요. 제발요. 3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졸중이 맞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치료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달은 입원해야 합니다. 그 이후엔 상태를 봐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는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장님. 1시간 뒤 준호는 병실로 김정희를 찾아갔습니다. 김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떴지만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준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야.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김정희는 작게 웃으려 했지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게 어떻게 됐어? 걱정 마세요. 제가 문 잠갔어요. 손님들은 괜찮아요. 사장님이 더 중요해요. 김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왜요?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은 제 은인이세요. 준호는 김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천만에요. 준호는 한참을 김정희 곁에 앉아 있었어요. 김정희는 곧 잠들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원무과 직원을 만났습니다. 보호자시죠? 입원비 수납하셔야 합니다. 얼마인가요? 일주일치 선납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200만 원. 자기가 모은 돈 전부였어요. 지금 계산하실 건가요? 네, 잠깐만요. 준호는 밖으로 나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쪽방에서 저금통을 꺼냈어요. 안에 든 돈을 전부 꺼냈습니다. 210만 원. 준호는 돈을 들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무과에 돈을 냈어요. 수납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의 주머니엔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혼자서요. 김밥을 싸고 손님들을 받았어요. 배달도 다녔습니다.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그래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네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어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갔어요. 김정희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오늘 장사 어땠어? 괜찮았어요.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준호야. 네. 가게 닫아야 할 것 같아. 네. 준호는 놀랐습니다. 나 없이는 못 돌려. 너한테 너무 무리야.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안 돼. 너 혼자 다 하면 쓰러져. 김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문 닫자. 내가 퇴원하면 다시 열면 돼.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응. 제가 지킬게요. 사장님이 퇴원하실 때까지 제가 가게 지킬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야. 사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젠 제가 사장님을 도울 차례예요. 김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을 지켜야 돼. 준호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김밥을 미리 싸두고 배달 경로를 효율적으로 짰어요. 손님들도 도와주었습니다. 손님들의 따뜻함에 준호는 힘을 얻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병원에 들러 김정희를 봤습니다. 김정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준호야, 너 살 빠졌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 제대로 먹어. 네. 준호는 웃었습니다. 김정희도 웃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정희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재활 치료도 잘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쯤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의사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뻤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계속 조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김정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퇴원하신대요. 정말? 네.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4주일 뒤 김정희는 퇴원했습니다. 준호는 김정희를 집까지 모셨어요. 김정희는 쪽방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이네. 편히 쉬세요. 고마워, 준호야. 김정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야말로 사장님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은 웃었습니다. 준호야. 네. 나한테 아들 하나 생긴 것 같아.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엄마가 생긴 것 같아요.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버리지 않는 가족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김밥 한 줄을 만들었습니다. 김정희에게 가져다 줬어요. 드세요. 고마워. 김정희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 제가 만들었어요. 많이 늘었다. 둘은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김밥집 앞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줄의 김밥이 한 사람의 인생이 된 것처럼요. 김정희가 태어난 뒤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김정희는 더 이상 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고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했어요. 준호는 김정희가 최대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밥 싸는 것 외에는 모든 일을 준호가 맡았어요. 배달, 청소, 장보기, 설거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준호는 녹초가 됐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김정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젊잖아요. 그래도 쉬어야 할 땐 쉬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둘이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내 이야기. 궁금하지 않아?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김정희가 어떻게 혼자 살게 됐는지, 왜 가족이 없는지. 하지만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씀하고 싶으시면 들을게요.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어. 버려진 거지. 어디서, 누구한테 버려졌는지도 몰라. 김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힘들었어. 애들은 많은데 어른들은 적었거든. 밥은 늘 모자랐고 옷도 물려 입었지. 겨울엔 추웠고 여름엔 더웠어.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15살 때 한 가정에 입양될 뻔했어. 부부가 와서 나를 보더니 괜찮다고 했지. 나는 정말 기뻤어.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구나 싶었거든. 김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취소됐어. 그 부부가 임신했대. 그래서 나는 필요 없어진 거야. 그랬구나. 그때 깨달았어.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구나. 그냥 남은 거구나. 김정희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18살이 되자마자 고아원을 나왔어. 더 이상 거기 있고 싶지 않았거든. 혼자 살기 시작했지.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당연히. 하지만 견뎠어. 안 그러면 죽으니까. 김정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했어. 청소도 했고 돈을 모았지. 언젠가 내 가게를 갖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 김밥집을 시작하신 거예요? 30살 때였어. 원래 주인이 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대출받아서 샀지. 김정희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안 됐어. 손님도 별로 없었고 빚도 많았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 그런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글쎄, 그냥 포기하면 다시 아무것도 없어지잖아. 그게 싫었어. 김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10년 넘게 여기서 김밥만 쌌어.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거의 없었지. 그렇게 빚을 갚았어.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김정희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너 만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저요?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나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구나.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였어. 가족이 뭔지 몰랐지. 근데 너랑 같이 있으니까 알 것 같아. 가족이 이런 거구나. 저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장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집이 생긴 것 같아요. 돌아갈 곳이 생긴 것 같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말없이 울었어요. 한참 뒤 김정희가 먼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만 울자. 밥이나 먹어. 네. 둘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간단한 식사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준호야. 네. 너 꿈 있어?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예전엔 할머니랑 가게 하나 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서 사장님이랑 계속 일하고 싶어요.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 같이 하자. 네. 나중에 내가 늙으면 이 가게 너한테 물려줄게. 네.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한테 물려줄 사람이 없거든. 근데 너한테 주면 될 것 같아. 사장님, 물론 한참 뒤 일이야. 나 아직 죽을 생각 없어. 김정희는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됐어. 그냥 열심히 해. 네. 그날 밤 준호는 쪽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김정희도 자기와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버려지고 혼자 되고 힘들게 살아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정희도 건강을 회복하며 조금씩 일을 늘렸어요. 둘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습니다. 준호야, 김밥 10인분 더 싸야 해. 네, 바로 할게요. 배달은 내가 갈게.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사장님은 쉬세요. 괜찮아. 나도 이제 괜찮아. 그래도요. 둘은 서로를 챙겼습니다. 김정희는 준호가 밥을 제대로 먹는지 확인했고, 준호는 김정희가 무리하지 않는지 지켜봤어요. 손님들도 둘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어머, 사장님 아드님이세요? 아니에요. 직원이에요. 김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아들 같은데요. 보기 좋아요. 김정희는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정희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재활 치료도 끝났고, 이제는 거의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장사 잘 됐다. 네.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이죠.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어요. 병원비로 다 쓴 줄 알았는데 다시 모았습니다. 이제 400만 원이 됐네. 준호는 뿌듯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며칠 뒤 김정희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봐. 네. 준호는 김정희 앞에 앉았어요. 김정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열어봐. 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너스야. 보너스요? 흥. 내가 나 없을 때 가게 지켰잖아. 그것도 모자라 병원비까지 냈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너 아니었으면 가게 문 닫았어. 김정희는 준호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받아.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감사합니다.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김정희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준호는 돈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500만 원이 됐네. 준호는 돈을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준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싸고 배달을 다니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김정희는 그런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아들 같아. 김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김밥집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고아와 고아가 만나 가족이 된 것처럼요.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22살이 됐어요. 김밥집에서 일한 지도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어요. 준호는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서울역에서 굶주리던 그 소년이 아니었어요. 이젠 어엿한 청년이 됐습니다. 키도 조금 더 컸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불안한 눈빛은 사라지고 이젠 자신감이 있었어요. 김밥집도 변했습니다. 손님이 늘었어요. 준호와 김정희의 정성 어린 서비스 덕분이었죠.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고 입소문도 났습니다.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랑 알바생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가격도 착하고 양도 많아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남들보다 2배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어요. 김밥을 싸고 배달을 다니고 홀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쉬지 않았어요. 준호야, 좀 쉬어. 너 너무 무리한다. 김정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젊다고 막 일하면 나중에 몸 상해.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일소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준호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버려지고 싶지 않았어요. 김정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정희가 못 보는 곳까지 신경 썼어요. 가게 구석구석을 청소했고 재고 관리도 꼼꼼히 했습니다. 손님들 얼굴을 외우고 주문을 기억했어요. 준호야, 오늘도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넌 정말 기특해. 김정희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는 그게 좋았어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물을 퍼붓는 것 같았어요. 천둥도 쳤고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배달 안 하자.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도 이런 날엔 쉬는 게 맞아. 아니에요. 제가 다녀올게요. 준호는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전거에 김밥을 실었어요.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배달지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빗물이 도로에 차올랐고 시야도 흐렸어요. 준호는 조심조심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어머, 이런 날 오셨어요? 문을 연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주문하셨잖아요. 고마워요. 조심해서 가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신발 속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김정희가 수건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른 닦아. 감기 걸려. 네. 준호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김정희는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마셔. 몸 녹여야지. 감사합니다. 준호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어요. 준호야. 네.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김정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다시는 버려지고 싶지 않아서요. 저 사장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버려지지 않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정희는 준호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바보야. 네.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김정희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돈을 벌든 못 벌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넌 이미 내 아들이야.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정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무리해. 너 쓰러지면 나 어떡해.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정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준호는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김정희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건 변함없었습니다. 이번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희와 함께 가게를 더 잘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손님들은 준호를 좋아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도 배달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어요. 손님들은 그런 준호에게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요. 준호는 사양했지만 손님들이 억지로 쥐어주곤 했어요. 준호는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몰래 가게 재료를 사는데 보탰어요. 김정희는 나중에 알고 준호를 나무랐습니다. 왜 내 돈을 가게에 써? 제 돈이 아니라 손님들이 준 돈이에요. 그리고 이 가게도 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 여기서 행복해요. 김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준호는 이제 김밥 외에 다른 메뉴도 만들 수 있었어요. 김정희가 가르쳐줬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준호는 하나하나 배웠어요. 준호야, 내 손재주가 좋네. 금방 배우는구나.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똑똑해. 둘은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번창했어요. 손님이 많아지면서 매출도 늘었습니다. 김정희는 준호의 월급을 올려줬어요. 이제부터 한 달에 200만 원 줄게. 너무 많아요. 많긴.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야. 감사합니다. 준호는 돈을 계속 모았습니다. 이제 1,000만 원이 넘게 모였어요. 준호는 언젠가 이 돈으로 가게를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김정희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준호는 새벽부터 가게 앞을 쓸었습니다.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요. 어머, 벌써 치웠네. 고마워요.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준호는 항상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김정희는 그런 준호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가게는 더 바빴어요. 모임이 많아서 김밥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오늘 밤까지 일해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둘은 밤늦게까지 김밥을 쌌습니다. 손님들이 가져간 김밥은 100줄이 넘었어요. 휴, 끝났다. 김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너도 고생했어. 둘은 지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네. 크리스마스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그냥 사장님이랑 같이 있으면 돼요. 김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케이크라도 먹자. 좋아요. 김정희는 냉장고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냈어요. 미리 사둔 거였습니다. 초 켤까? 네. 둘은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준호 씨 생일 축하합니다. 제 생일 아닌데요. 그래도 돼.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둘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준호야, 올 한 해도 고마웠어. 저야말로요. 내년에도 잘 부탁해. 네. 저도요. 둘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사이다였지만 마음만은 샴페인처럼 기뻤어요. 그날 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흰 눈이 거리를 덮었습니다. 이제 나도 돌아갈 곳이 있어.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반 전 서울역에서 굶주리던 그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이젠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25살이 됐어요. 김밥집에서 일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게였습니다. 처음 그 작은 김밥집은 이제 세 곳이 됐어요. 1호점, 2호점, 그리고 석 달 전에 오픈한 3호점까지. 이 모든 건 준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2년 전 준호는 김정희에게 제안했어요. 사장님, 배달앱에 가게를 등록하면 어떨까요? 배달앱? 그게 뭔데? 요즘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음식을 주문해요. 거기에 우리 가게를 올리면 손님이 더 늘 거예요. 김정희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열정을 보고 허락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준호는 배달앱에 가게를 등록했습니다. 메뉴 사진을 찍고 설명을 정성껏 썼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몇 건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 뒤엔 하루에 50건이 넘었어요. 준호야, 이거 대박이네. 김정희는 놀라워했습니다. 매출이 2배로 늘었거든요. 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리뷰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불만 사항을 개선하고 칭찬받은 부분은 더 강화했습니다. 김밥 양이 많아서 좋아요. 배달이 빨라요.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이런 리뷰들이 쌓이면서 가게의 평점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별 5개를 유지했어요. 6개월 뒤 준호는 김정희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지점을 하나 더 내면 어떨까요? 지점? 네. 배달 주문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다른 동네에 하나 더 내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어요. 김정희는 고민했습니다. 돈이 문제였어요. 준호야, 지점 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 제가 모은 돈이 있어요. 그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돈? 네. 1,5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김정희는 놀랐습니다. 그 돈 내가 쓸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사장님이랑 같이 쓸 거예요. 우리 가게잖아요. 김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같이 해요. 우리 더 크게 만들어봐요.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하자. 그렇게 2호점이 탄생했습니다. 옆 동네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준호와 김정희는 낮엔 1호점을 운영하고 저녁엔 2호점을 준비했습니다. 직원도 2명 뽑았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교육했어요. 김밥은 이렇게 싸는 거예요. 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배달할 때는 꼭 인사하세요. 손님들이 기분 좋아하세요. 준호는 자기가 김정희에게 배운 것들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2호점 직원 중 한 명이 박서연이었습니다. 23살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서연은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일은 완벽하게 해냈어요. 준호는 서연을 교육하며 감탄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점장님. 점장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준호라고 불러도 돼요. 아니에요. 점장님이세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덩달아 웃었어요. 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몰렸어요. 1호점의 명성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석 달 만에 2호점도 안정됐습니다. 매출은 1호점과 비슷했어요.
그 과정에서 준호와 서연은 자주 만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2호점을 확인하러 왔고 서연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장사 어땠어요? 좋았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셨어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점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준호는 서연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서연 씨, 일 끝나고 커피 한 잔 할래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둘은 가게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카페라떼를, 준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서연 씨는 대학에서 뭐 전공해요? 경영학이요. 그럼 나중에 사업하고 싶어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점장님은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사장님이랑 계속 이 일하고 싶어요. 가게도 더 키우고. 멋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었어요. 근데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가족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이랑은 연락 안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점장님도 좋으시고 사장님도 좋으시고.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비슷하네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날 이후 둘은 더 자주 만났어요. 일이 끝나면 함께 밥을 먹었고 산책도 했습니다. 김정희는 둘의 관계를 눈치챘어요. 준호야, 서연이 좋아하는 거 맞지? 네, 맞아요.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좋은 아이야. 성실하고 착해. 감사합니다. 고백해. 우물쭈물하지 말고. 김정희는 준호의 등을 떠밀었어요. 일주일 뒤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서연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랑 사귈래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둘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3호점을 열었어요. 이번엔 더 큰 규모였습니다. 서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직원이 됐어요. 2호점 매니저를 맡았습니다. 준호는 총괄 점장이 됐습니다. 세 곳의 가게를 오가며 관리했어요. 매출은 세 곳 합쳐 월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준호와 김정희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준호는 서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눈 내리는 공원에서였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둘은 포옹했습니다. 결혼식은 봄에 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김정희. 김정희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야. 정말 기뻐. 준호도 울었습니다. 서연도 울었어요. 혼주 인사에서 김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함께 살며 가족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1년 뒤 서연이 임신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아기 생겼어. 정말? 준호는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조심해.
아기 있다고. 아, 맞다. 준호는 황급히 서연을 내려놓았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김정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기 생겼대요. 정말? 어머, 축하해. 김정희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네, 할머니세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개월 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 뭐로 할까? 정희는 어때?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이름을 따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김정희 할머니의 정자를 따서 박정아. 좋네. 박정아. 아기 이름은 박정아로 정해졌습니다. 김정희는 정아를 보고 울었어요. 이렇게 예쁠 수가. 할머니, 안아보세요. 서연이 정아를 건넸습니다. 김정희는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정아는 김정희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정희는 정아의 할머니가 됐어요. 준호와 서연이 일할 때 김정희가 정아를 봐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정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김정희는 정아를 사랑했습니다. 정아도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할매. 정아는 할머니를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준호는 가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불과 몇 년 전 서울역에서 굶주리던 자기가 이제는 가게 세 곳의 점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같은 사장님이 곁에 있었습니다. 사장님, 응, 정말 감사해요. 뭐가? 모든 게요. 사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김정희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나를 살려줬어. 우리 서로 살려준 거야. 둘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아를 함께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 셋이네. 아니요. 넷이에요. 서연이도 있잖아요. 맞아. 넷이네. 김정희는 행복했습니다. 준호도 행복했어요. 서연도 정아도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31살이 됐어요. 정아는 5살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게는 이제 5곳이 됐어요. 4호점과 5호점까지 열었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직접 김밥을 싸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됐거든요. 각 지점마다 점장이 있었고 준호는 전체를 총괄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1호점은 여전히 김정희가 지키고 있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김정희는 여전히 김밥을 쌌습니다. 사장님, 이제 쉬셔도 돼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아. 그래도 몸 생각하셔야죠.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해. 김정희는 웃으며 김밥을 쌌어요. 손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정아는 할머니를 따라 1호점에 자주 왔어요. 할매. 우리 정아 왔네. 김정희는 정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김밥.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김정희는 정아를 위해 특별한 김밥을 만들었어요. 정아가 좋아하는 재료만 넣었습니다. 계란, 햄, 치즈. 자, 먹어봐. 고마워요, 할매. 정아는 김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웃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처음 김밥을 얻어먹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사장님 남는 김밥 한 줄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김정희가 건넨 김밥 한 줄이 준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아도 할머니의 김밥을 먹으며 자라고 있었어요. 준호야. 김정희가 불렀습니다. 네.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김정희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준호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안에 등기부등본과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1호점 명의야. 내 이름으로 바꿨어. 네. 준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김정희는 준호 앞에 앉았습니다. 이 가게는 내 거야. 내가 키웠고 내가 만들었어. 나는 그냥 김밥만 쌀 뿐이야. 아니에요.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야.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김정희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내 거야. 5개 매장 모두. 법적으로도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사장님.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기쁜 일인데.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됐어. 그만 울고. 김정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김밥 싸게 해줘.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여기 계세요. 그래. 그럼 됐어.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정아가 달려왔어요. 아빠, 할매 왜 울어? 기뻐서 그래. 기뻐서 울어. 흥. 기쁘면 눈물 나는 거야. 정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도 기뻐. 정아는 준호와 김정희를 안았어요. 셋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서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이 가게를 다 제 이름으로 넘겨주셨어. 정말 대단하다. 서연은 기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아니야.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사장님이, 당신이, 직원들이 다 도와줘서 가능했어. 준호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전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5개 매장 직원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 김정희 김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성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가게는 사람이 만들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준호는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지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그리고 우수 직원에겐 지분도 나눠드릴 거예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김정희 사장님이 기회를 주셨고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함께 더 좋은 가게를 만들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행복한 곳으로요. 회의가 끝난 뒤 직원들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준호는 가족과 함께 1호점에 모였어요. 서연과 정아, 그리고 김정희.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다 같이 저녁 먹자. 김정희가 말했습니다. 뭐 먹을까? 김밥. 정아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웃었어요. 그래, 김밥 먹자. 김정희는 김밥을 쌌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도왔어요. 서연도 함께 했습니다.
정아는 옆에서 구경했어요. 할매, 나도 할래. 그래, 우리 정아도 해볼까? 김정희는 정아를 안아 올려 앞에 세웠습니다. 정아의 작은 손에 밥을 쥐어줬어요. 이렇게 김 위에 밥을 펴는 거야. 이렇게? 그래, 잘하네. 정아는 열심히 밥을 폈습니다. 고르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했어요. 이제 재료를 올려볼까? 응. 김정희는 계란, 햄, 단무지를 올렸습니다. 정아가 따라했어요. 이제 말아보자. 김정희가 정아의 손을 잡고 함께 김밥을 말았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김밥이 완성됐어요. 와, 내가 만들었어. 정아는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잘했어, 정아야. 준호가 정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자르자. 김정희는 김밥을 썰었어요. 정아가 만든 김밥도 접시에 담았습니다. 자, 먹자. 넷은 둘러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정아가 만든 김밥도 함께요. 맛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아가 만든 건데. 김정희는 웃으며 정아를 안았어요. 준호는 이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가족과 함께 김밥을 먹는 이 시간.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준호야. 김정희가 불렀습니다. 네.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김정희는 넷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어. 가족이 뭔지 모르고 죽을 줄 알았지. 김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를 만나고 서연이를 만나고 정아가 생기고 이제 나한테 가족이 생겼어. 저희도요. 사장님이 저희 가족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매 사랑해. 정아가 김정희를 안았습니다. 김정희는 정아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정말 많이.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요. 넷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버리지 않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송이가 창문에 닿았어요. 눈이다. 정아가 소리쳤습니다. 진짜네. 올해 첫눈이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까서 보자. 넷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정아는 눈을 받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준호와 서연도 웃으며 따라갔어요. 김정희는 가게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네. 김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어요. 저 멀리서 서울역에 처음 왔던 그 소년. 준호가 이제는 훌륭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좋은 남편이 됐고 좋은 아빠가 됐어요. 김정희는 뿌듯했습니다. 잘 키웠어. 준호가 돌아와 김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도 나와요. 같이 눈 보자고요. 그래, 가자. 김정희는 준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정아가 달려와 김정희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 눈사람 만들자. 그래, 만들자. 넷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눈사람 하나, 중간 눈사람 하나, 큰 눈사람 2개. 가족을 닮은 눈사람이었어요. 완성된 눈사람을 보며 넷은 웃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 준호는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김정희, 서연, 정아. 자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김정희가 물었습니다. 모든 게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김정희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바꾼 거야. 나는 그냥 김밥 한 줄 준 것뿐이야. 그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이 됐어요.
준호도 김정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준호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김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들아.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정아도 함께 안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김밥집 간판에 눈이 쌓였어요. 김정희 김밥.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한 가족이 웃고 있었어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 한 줄의 김밥이 한 사람의 인생이 됐고 그 인생이 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김밥 한 줄을 건넨 적이 있나요? 아니면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작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준호처럼 바닥에서 시작해 가족을 만든 경험, 김정희처럼 낯선 이에게 손을 내민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